그 무렵 일 외무대신 사이온지는 중량 말씀하신 것처럼 내외조선 국왕부부를 방관 좌시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로서 확실한 것은 세웨 이노우의 가오루 공사백작을 속히 조선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묘이가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단행하시기를 희망합니다. 라는 야마가타 아리모토 육군상의 편지를 받았고 군부의 입김이 일 내각을 압도했는지 9월 1일 이노우에를 대신해 일본 육군 중장 출신인 미우라 고로가 새로운 조선주재 일본 공사로 부임했다. 의자는 부임하여 전국 사찰을 유랑하며 본 임무인 외교적인 일을 등한 시에 연불공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그가 9월 17일 가면을 벗고 대본영일본군 통수권을 가지네 직접 연락을 해 위기일발의 경우에는 대본영에 통지할 틈도 없이 병사를 동원해야 할 상황도 있을 것이므로 본관이 통지하는 대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조선주재 경성수비대경복궁 정문지휘권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했고 일 외무 대신 사이온지는 일개공사가 나를 무시하고 라며 격노했지만 이토 히로부미가 수락하자 깨갱하고 꼬리를 내렸으니 구렁이 이토와 모종의 밀약이 9월 21일 미우라는 아다치 겐조 31세 한성신보사 사장을 만나 아무래도 여우사냥을 해야겠는데 자네 밑에 쓸만한 녀석이 얼마나 있나? 눈치 빠른 아다치 겐조는 암호 전보 한 통이면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미우라는 성공 보수는 손가락을 입에 댄 다음 왼손을 펴고 오른손 엄지를 세워 보였다. 10월 5일 미우라는 대본영으로부터 군 지휘권을 정식으로 부여받았다. 추석 다음 날 저녁 미우라 공사는 국내부 고문관 오카모토 류노스케를 아소정으로 보내 대원군을 만나 자신들이 명성황후 일파를 축출해주는 대신거사 후 군주를 보필해 궁중을 감독하되 정사는 내각에 맡겨 일체 간섭하지 말라는 것과 이준용을 3년 기한으로 일본 유학을 보내라는 등 4가지 조건의 사실상 대원군의 정계 은퇴를 강요하는 각서를 제시하고 자필 확인을 받아냈다. 천하의 대원군도 나이가 들어서인지 사리 분석이 떨어진 것인지 구렁이 미우라의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6일과 7일에는 공사관 서기 스기무라가 총리 대신 김홍집 군부 대신 안경수 외무 대신 김윤식 등을 차례로 찾아가 일본의 편이 되어달라고 했는데 이들은 단순히 칠러 노선인 중전을 견제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부탁 정도로만 알았다. 을미외변 즉 일본 측 암호명 여우사냥은 원래 10월 10일로 계획되었는데 10월 7일 미국이 관리하던 훈련대와 일본이 관리하던 훈련대 사이에 마찰이 생겨 주상께서 해결책으로 전격적으로 훈련대 해산을 지시해버렸다. 보고를 받은 미우라가 난감해하자 옆에 있던 시바 시로도카이 산시가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훈련대 해산 불만으로 인한 것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얼굴이 확 펴진 미우라는 바로 한성신보사 사장 아다치 겐조에게 긴급히 연락을 해주모자들과 회합을 하고 바로 그날로 선택된 게 훈련대 2대 대장 우범선 이두항을 협박과 회유로 끌어들였다. 그날 오후 4시경 공사관의 연락을 받은 경찰 경성수비대 그리고 아다치 겐조의 연락을 받은 행동대가 공사관에 모여 각자의 임무와 행동지침과 지시사항을 시바 시로도카이 산시가 주지시켰다. 미우라를 만난 경성수비대장 우마야하라 소자가 광화문 앞 대대본부에서 비밀회의를 하고 있는 그 시간 경복궁에서는 새로 내무 대신에 임명된 민영준을 축하하는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다. 과유불급이라 했는데 왕후는 일그러진 하얀달이 떠오를 무렵 자신의 세력권에 또 한 사람의 대신을 둔 것에 뿌듯함을 느끼며 시녀들을 거느리고 달그림자가 어른거리는 향원정을 거닐고 있었다. 내무 대신 민영준을 축하하는 만찬은 밤늦도록 이어지고 있었다. 우치다 보고서에 의하면 그 시간 용산엔 아다치 겐조 한성신보 사장 휘하 30명의 행동대낭인이라는 표현은 일본의 주장이들은 상당한 지식과 투철한 사상으로 무장된 극우 인사들로 순사들과 합류하여 아소정으로 몰려가 지키던 순검 10여 명의 옷을 빼앗아 입고 대원군에게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승강이 끝에 가마에 태워 경복궁으로 향한 것이 3시가 넘어서였다. 그 시간 경복궁 시위대 연대장 현응택은 별군관 2명으로부터 약 200명의 일본 수비대가 광화문 앞에 집결하였다는 보고를 접하고 진위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제정러시아 문서 보관자료 3시경 훈련대 연대장 홍계호는 지난밤 야간 훈련을 나간다며 출동한 제2대 대장과 그 병사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보고와 함께 훈련대 제2대대가 일본군 수비대와 함께 궁궐에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새벽 4시경 경복궁 장안당과 오코루 북서쪽에 외국인 숙소문을 시위대 일대대장 이학균이 문을 두드려 러시아 건축기사 사바틴과 시위대 군사고문인 미 대령다이를 급히 깨워 200여 명의 훈련대가 일본 교관의 지휘에 따라 춘생문을 둘러쌌고 5, 60명의 일본인이 추성문 성벽에 숨어 있다고 알렸다. 이학균이 주상을 만나러 간 뒤 사바틴은 궁성 안을 살펴보았고 다이 장군은 계무문 안쪽에 시위대 병력을 집결시켜 침입에 대비하였다. 4시 30분경 시위대 1대대장 이학균이 왕의 숙소인 건천궁과 가까운 추성문 근처에서 침입자를 목격하고 주상에게 달려가 다급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왕후마마는 어디에 계시옵니까? 주상께서는 왕후는 이미 안전한 곳에 계시니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시위대는 위급한 사항에서만 총을 발포하라. 라는 명을 내렸다. 또한 국내부에는 일본 공사관에 급히 연락을 해 미우라 공사에게 군대 해산을 요청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협한 이범진에게도 러시아와 미국 공사관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협한 이범진은 임무를 위해 일본군의 눈을 피해 경복궁 동남쪽에 정확히 광화문 동쪽 막루인 동십자각에서 4m가 넘는 높이를 뛰어내려 미국과 러시아 공사관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새벽 5시 시위대 연대장인 부령 현응택은 시위대에게 대궐 모든 지역에서 침입자들에게 발포하라고 명령하고 모든 문은 폐쇄하라고 했다. 그 시각 일본 수비대 이중대는 건천궁 서쪽에 있는 추성문 옆 성벽에 사다리를 놓고 담을 넘었고 동쪽에 있는 춘생문과 추나문을 넘어 들어온 훈련대 1대대 및 일부 자객들은 경복궁 북쪽을 완전 장악했다. 5시 15분 역도들은 계무문을 통과해 건천군으로 향했는데 여기엔 다이 대령의 지휘 아래 약 300명의 시위대가 정렬해 있었으나 이들의 머리 위로 5, 60발의 위협 사격이 가해지자 다이 장군은 쪽문으로 피하였고 시위대는 무기를 버리고 양방향으로 흩어지면서 군복마저 벗어버리고 도망쳤다. 왕궁을 지키는 병사들이 만나 쉽게 어이없다고 생각하기 전에 사바틴 증언에 의하면 시위대는 300명이었는데 이에 비해 배신을 한 훈련대는 1894년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 후 일본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부대로 1대대가 492명. 이 대대가 481명으로 모든 면에서 왕실 시위대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날 을미외변에 참가한 훈련대는 800여 명에 일본 수비대 600여 명의 낭인들까지 동원되었고 시위대는 무기도 훈련대나 일본 수비대에 비해 보잘것 없었으니 싸움이나 시비를 거는 쪽은 승산이 있을 때 거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범고를 한 역도들은 그들을 추적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내 목적지인 건천궁 정문을 지나 장안당으로 몰려들었고 주상전하는 장안당 마루 중앙에 계셨다. 이때 주상 주위에 시립해 있던 환관 한 명이 나서서 여기는 주상전하의 처소이고 주상전하 앞이니 예를 갖추시오. 했으나 폭도들은 아랑곳 않고 공중을 향하여 쏘는 총소리를 신호로 주상전하를 밀치고 주위에 있던 환관과 대전 상궁들을 밀치며 회랑을 따라 곤영암 쪽으로 우르르 달려가 5시 30분 폭도들은 곤영암에 진입했다. 이때 국내부 대신 이경직이 문 앞을 양팔을 벌리고 막아서자 폭도들은 칼로 이경직 대신에 양팔을 내리쳐 그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너무도 경악을 해 비명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모두가 얼어붙고 말았다. 곤영암에서 궁녀들이 전부 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놈들은 왕비가 누구냐? 는 놈들의 물음에 모든 궁녀들은 고개를 가로저었고 피를 본 놈들은 악마로 변하여 저고리 앞섭을 잡아채 옷고름이 뜯겨나가는데도 왕비가 누구라고 지목하는 궁녀는 없으니 행동은 더 악랄해지고 있었다. 저고리의 속적삼까지 벗겨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끝으로 치맛자락까지 들쳐보고 치맛끈을 잡아당겨 확 벗기며 킬킬거리면서 양팔을 잡아당기고 수유 여부를 조사하는 짓거리까지 하였다. 킥킥거리며 반항이 심한 궁녀는 머리채를 감아쥐고 끌고 가 창밖으로 볕단 집어던지듯 2m가 넘는 뜰 아래로 내던지기 시작했다. 머리채를 감겨 잡힌 채 창가로 끌려나와 던져질 때까지도 그 누구도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으니 아마 죽지 않으면 중상인데도 그 누구도 왕후를 지명하지 않았다. 어슴푸레한 스무날 달빛 아래서 폭도들에게 머리채를 잡혀 던져진 궁녀들은 하나같이 상의는 벗겨져 있었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으나 입은 꽉 다물고 신음소리조차 없었다. 목격자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의 증언.
그렇게 곤영암 궁녀들은 저고리 고름이 뜯겨져 적삼이 벗겨지고 치마끈을 잡아채지고 고쟁이의 속속고까지 발가벗겨져 하나하나 양팔을 무지막지하게 잡아당겨 출산과 수유 여부를 검사하고 있었으니 그 공포의 차례가 다가오자 왕후께선 틈을 보아 자리를 박차고 회랑을 뛰어 장안당 쪽으로 냅다 뛰어나갔다. 회랑을 거의 다 벗어나 주상이 계시는 장안당에 거의 다다랐을 때 오카모토와 스스키가 왕후의 다리를 걸어 넘어지셨고 발로 가슴과 배를 무차별로 밟힌 왕후께서는 다시 일어나 문밖을 향해 필사적인 도망을 치셨다. 감히 짐의 면전에서 와타나베까지 합세의 군도를 든 세 놈이 쫓아나갔다. 왕세자의 증언도 어마마마가 필사적으로 달아나자 오카모토와 스즈키가 쫓아나갔다. 라고 주상전하와 세자전하의 증언은 일치했다. 대전 상궁의 증언도 회랑 바닥에서 왕후가 밟힌 것까지는 맞으나 장안당 마루에서 칼을 맞으셨다는 증언이 달랐다. 그러니까 장안당 앞마당에서 세 놈의 칼을 맞았고 축 늘어진 왕후를 질질 끌고 다시 곤영암 쪽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것이다. 사바틴의 증언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왕후인지 공포에 질려 도망을 친 궁녀인지 몰랐다는 이야기로 놈들은 신분 확인이 필요했다. 뿐만 아니라 왕후의 죽음을 목격하고도 누구 하나 중전마마를 입에 올리며 눈물은 물론 입도 뻥긋하는 궁녀가 없었으니 내전의 법도가 지엄도 했지만 솟아오르는 눈물. 아니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울음마저 삼키며 공포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이가 어려 보여서 열외된 새색시 세자빈도 그 공포의 현장에서 시어미가 칼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회랑을 질질 끌려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감히 흐느껴 울음을 삼켜야 했다. 그뿐이 이겠습니까? 지어미가 칼을 맞고 죽어서 질질 끌려가는 것을 목격한 주상은 무능을 넘어 지아비로서 이를 악물고 눈물마저 삼켜야 했던 주상의 심정은 어미가 칼을 맞고 죽어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세자는 보통 사람으로선 견디기 힘든 트라우마를 겪어서 정상적인 생과 정치적 능력을 제대로 해나가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그들은 끝난 것이 아닌 게 누구도 못 믿어 신체 검사라는 가혹행위가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왕후의 시신을 맞다 고개를 끄덕여도 아니라고 도리질을 해도 누굴 믿겠는가? 놈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고 입이나 필설로 다하지 못할 만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그이들의 만행은 우범선이 중전이 맞다는 증언에 긴가민가 하면서 멈추었지만 원래 미우라 공사의 계획은 깜깜한 심야인 새벽에 결행하고 날이 새기 전에 궁궐에서 철수하고 일본의 개입이 없었다는 것으로 하려면 꼭 대원군을 합류시켜야 했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지체되어 대원군이 경복궁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미미 5시가 넘어 5시 30분경이 되었을 때였다. 광화문 앞에선 훈련대 연대장 홍계훈이 일기당천의 기백으로 사자우를 토했다. 나 훈련대 연대장 홍계훈이다. 누구든 함부로 대궐을 범하지 마라. 명령이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꼭두새벽에 일본 수비대와 함께 상감이 계시는 대궐을 범하려 한다는 땅하는 소리와 함께 홍계훈은 쓰러졌고 연이어 7, 8배 병사가 더 쓰러졌다. 그러자 급히 대궐을 향하는 문은 닫혔고 일본 수비대 3중대 병사 대6명이 사다리를 타고 넘어들어와 시위대 위병을 몰아내고 광화문을 열어젖혔다. 대원군이 호위를 받으며 광화문을 들어선 시각이 5시 30분 일본 수비대 3중대와 1중대 아다치가 이끄는 자객 30여 명 그리고 홍계훈의 훈련대에서 이탈한 2대대 병력이 함성과 함께 경복궁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근정전과 사정전을 지나 강령전의 대원군이 내린 시각은 5시 40분. 한 무리는 경회루 옆을 도라북쪽에 있는 왕의 침소인 건천궁으로 향했다. 그런 곤영함의 광란의 시간도 날이 밝아지고 미우라는 그동안 준비되어 있던 흥선대원군의 고유문을 다음과 같이 준비한 대로 내걸었다. 큰일 소인배들이 어진 사람을 배척하고 간사한 무리를 기용하여 유신의 대업을 중도에 폐지하고 500년 종사도 하루가 급하게 위기에 처해 있으니 나는 종친으로서 이를 좌시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번에 입궐하여 대군주를 보익하고 사악한 무리들을 쫓아내 유신의 대업을 이루고 500년 종사를 지키려 하니 너희 백성들은 안심하고 생업을 지킬 것이며 섣불리 경거망동하지 말라. 만일 너희 백성과 군사 가운데 나의 길을 막는 자가 있다면 이는 큰 죄를 짓는 것이니 너희들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비운의 주상은 감금 상태로 들어갔고
미우라 고로 공사는 아침에 경복궁에 들어와 주상을 아련하고 도중에 밖으로 나와 직접 왕후의 시체를 확인한 뒤 낭인들에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체를 불태워 없애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후 미우라가 대원군과 임금이 함께 삼자회담을 진행하는 동안 왕후마마의 시신은 오코루에서 폭도들에 의하여 이불에 둘둘 말려져 건천궁 동쪽 노건으로 옮겨져 기름이 끼얹어져 연기처럼 하늘로 사라졌다. 지켜보는 측근도님도 자식도 없이 애통해하는 울음소리조차 없이 우리 땅에서 우리의 국모가 적도들에 의해서 눈물이 앞을 가려 더 이상 그를. 이자들은 칼에 맞은 증거가 되는 시신을 유기하고 그 증거가 되는 칼을 부끄러움도 없이 자랑스럽게 전시하고 여우를 벤 칼이라 하면서 은근히 우리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미우라 공사를 비롯한 주조 공사들은 본국에 보고서를 올렸는데 미우라 공사의 꼭두각시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로 타전되었지만 러시아 공사 베베로와 미 공사의 보고는 달랐다. 직접 목격하고 겪은 일이라 다이 대령과 사바틴의 증언을 토대로 보고서가 본국으로 보내졌는데 사바틴의 증언은 아주 세밀했다. 당시 왕비가 시해되지 않고 구출되어 도주한 것처럼 소문이 서울에 퍼졌다. 이를 뒷받침하듯 주상은 이틀 후 외의 협박에 다음과 같이 조칙을 내렸다. 짐이 보위에 오른 지 32년 그동안 정사와 교화가 널리 펴지 못하고 있던 중에 왕후 민씨가 자기의 가까운 무리들을 끌어들여 짐의 주위에 배치하고 짐의 촌명을 가리며 백성을 착취하고 짐의 정령을 어지럽히며 벼슬을 팔아 탐욕과 포악이 지방에 퍼지니 도적이 사방에서 일어나서 종묘사직이 아슬아슬 위태로워졌다. 짐이 그 죄악이 극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벌하지 못한 것은 짐이 밟지 못하기 때문이기는 하나 역시 그 패거리를 꺼려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짐은 민씨가 뉘우치기를 바랐으나 그러나 민씨는 오래된 악을 고치지 않고 그 패거리와 보잘것없는 무리를 몰래 끌어들여 짐의 동정을 살피고 국무대신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며 또한 짐의 나라의 군사들은 해산한다고 짐의 명령을 위조하여 변란을 격발시켰다. 사변이 터지자 짐을 떠났고 그 몸을 피하여 이모년에 지나간 일을 답습하였으며 찾아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왕후의 지위와 덕에 타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이 가득 차 선왕들의 종묘는 받들 수 없는 것이다. 짐은 할 수 없이 짐의 가문이 고사를 삼가 본받아 왕후 민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는다.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8월 22일 양력 10월 10일 이 조칙은 주상의 서명 없이 총리 대신 김홍집이 발표한 것이었다. 바로 일본의 신문들은 한성신보의 보도를 인용해 조선에서 대원군과 조선군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신속히 보도해 국제 여론을 호도하고 그도 안심이 안 되었는지. 도쿄 니치니치 신문사 사장은 수상 이토 히로부미의 뒷손으로 정부에서 6,000엔을 받아 뉴욕 헤럴드 특파원을 매수까지 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 미국 언론에서 보도가 있자 주조 고위 외교관 회의에서 언쟁이 벌어졌는데 미우라 일본 공사는 군 해산에 불만을 품은 훈련대가 저지른 일이라며 불합리한 풍설을 퍼뜨리는 악의에 찬 조선인의 말보다는 일본인의 말이 더 신임할 만하다. 라고 답하자 이에 러시아 공사 웨베르는 이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은 조선인이 아니라 바로 러시아인 세레진 사바틴이다. 라며 사바틴이 본 이야기를 하자 미우라 공사는 더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서둘러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증인이 사바틴 하나라면 버텨보겠지만 미국인 다이 대령의 증언뿐만 아니라 대원군을 이용하려던 그들의 계획도 카톨릭 공관 미텔주교의 말을 인용한 노스차이나 헤럴드 기사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데 기사 내용은 1895년 10월 8일 새벽 4시경 대원군 집 근처에 사는 천주교 신자인 조선 여인이 카톨릭 공관으로 찾아와 주교인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타게 요청해 그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나에게 일본인들이 조금 전 대원군을 잡으러 아소정으로 들어갔다고 했고 조금 후 궁궐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카톨릭 공관 주교의 말을 인용한 노스차이나 헤럴드의 보도는 대원군의 가담설까지 날려버렸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다음 군에는 대폭 인사이동이 있었고 군인을 꿈꾸던 동걸은 그가 따르던 퇴역병사 한 사람이 중추원 1등의관으로 계시는 이유승 대감의 사설 경호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따라가 식객이 되었다. 신분의 개혁이 이루어져 주종이 없어졌지만 가진 것 없는 사람은 무능하거나 가진 것 없이 나오면 바로 거린이 되는데 그나마 동걸은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 무렵 웅상은 올해도 어김없이
아내 순영과 7살의 딸 지영, 4살의 아들 지훈을 가경자에 남겨놓고 의암이 있는 장담으로 향했다. 장담의 의암은 충효를 근본으로 하는 유학자로서 시아비와 며느리의 갈등을 떠나 나라의 어머니가 외놈들 손에 살해되었다는 소문에 비분간계했다. 단월의 영리는 기막힌 소식을 접하니 외놈들이 대궐로 쳐들어와 국모를 시해하고 칼로 난도질치고 불태웠다는 소문이 들렸고 모두가 분해치를 떨었다. 영리는 산허머리 처가를 들려 평장에 가서 괴은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이복의 하사 인사드리게 이분은 단월에 계시는 지난 정해년에 효자정문을 받은 작은 댁 둘째 되시는 분. 처음 뵙겠습니다. 안승우라고 합니다. 본관은 수능이고 자는 계연입니다. 했고 영린도 선생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김영린이라고 합니다. 본관은 안동자는 영유입니다. 학문이 높으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그리고 토역소를 올리는데 동참을 권해 함께하기로 하고 의암이 계시는 창주정사에 한번 다녀오기를 권하여 추수가 끝나는 대로 함께 다녀오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추수가 끝난 초겨울 영리는 괴은과 함께 창주정사로 향했다. 거기서 구면인 웅상이 일행을 맞았고 일행을 만난 의암은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며 또 한 번 비분간계했다. 이틀을 유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근호에게 제천 창주정사에서 류인석 선생을 만난 이야기를 했다. 1895년 11월 28일 친위대 중대장 남만리 등이 이끄는 800여 명의 병력이 주상을 구출하기 위해 춘생문에 접근하였지만 친위대장인 이진호가 배신하여 실패한 춘생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시종원경 이재순, 시종 임채수, 참령 이두철 등이 계획하고 정동파 관료 이범진, 이윤용, 이완용, 윤웅열 등이 참여하였고 언더우드 H. G. 에비슨 AVISON O. R. 헐버트 H. B. 다이다이 W. 믹 등 외국인들도 가담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친일파들을 강경책을 펼치면서 주상에 대한 감시와 압박이 심해졌고 10월엔 음력을 쓰지 않고 양력으로 역법이 바뀐다고 했고 이어서 성인 남자들은 상투를 자르라는 단발령이 내려졌다.